단락을 나눠서 역사란 무엇인가, 역사관, 역사인식록, 세계 역사학의 흐름, 지금 여기까지 했고, 지금 한국 역사학의 흐름의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예, 한국 역사학의 내용 흐름 가운데서 고대, 그다음 조선시대 역사학, 그다음 개화기 역사교육, 또 일제강점기 역사교육 흐름을 봤고, 지금 대한민국 건국과 남북한 역사교육의 흐름에 대해서 이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먼저 대한민국 교육 과정 변화 과정을 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북한의 교육 과정 변화 과정의 내용을 보고 있는데, 이렇게 나눠서 볼 건데, 먼저 지금 대한민국 교과 과정이 변화하는 그런 과정 내용들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미군정기, 첫째 우리 대한민국 건국에 대해서 처음에 미군정이 들어왔잖아요. 그때 미군정기에 우리나라 역사의 교육의 어떤 민주주의 교육의 어떤 틀을 잡아놨는데, 그런 내용들을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1차, 2차, 3차, 7차까지 역사 교육이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변화되게 되었는가, 그런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군정, 지난 시간에 보았던 내용들이었고, 이 진단학회, 요거 일제시대 했던 그런 내용이었고, 오늘은 이어서 1차 교육과정 변경 역사면을 보겠습니다. 이때 여기 이승만 정부 시기였거든요. 이때 내용을 좀 보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가 좀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최종적으로 이 근현대사, 남북한 근현대사 내용을 좀 공부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이 교육 과정이 어떻게 변화하게 되었는가 하는 내용들을 좀 보게 되면, 우리가 근현대사 내용의 어떤 맥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 근현대사가 변하게 되는 어떤 그런 과정도 이 교육 과정의 어떤 맥 가운데서 다 흘러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계속 이야기했지만은 10년을 계획하려면 그 속담 있잖아요. 북한에서도 그런 속담은 나무를 심으라고 했고, 100년을 계획하려면 교육을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 과정의 어떤 변화가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보면 우리나라 교육의 미래,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 다이스 물맷돌 선교도 이 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데, 물론 뜨겁게 이렇게 발랑발랑 끓으면서 어떤 뜨거운 어떤 그런 신앙을 몇 번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이게 그 가슴으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또 이 이론으로 정립이 되고, 내 삶의 습관으로 신념으로 자리 매겨져야지 그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 교육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뿌리 깊어지 내려지는 것은.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 과정이, 우리나라 교육 과정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그 맥을, 근현대사의 맥을, 먼저 대한민국의 어떤 근현대사의 맥을 좀 잡는 어떤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쨌든 좀 어려운 그 내용인데 잘 설명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미군정기 역사교육의 어떤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이어서 1차 교육과정 변경 역사면인데, 교육과정이 다 변하는 어떤 그런 면들을 보는 게 아니라, 그 교육과정 변화 과정에 역사면이 어떻게 변경을 대해서 기록을 이렇게 하는가, 그런 내용들만 이렇게 캐치해서 볼 겁니다. 먼저 이렇게 이승만 정부 시기의 1차 교육과정을 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군정 시기의 이 교육과정으로 보기에는 기능하기는 이렇게 부족한 면이 많았어요. 미군정기 때 어떤 일단 초창기 그런 그 교육 그런 시스템 세워놓은 게 좀 부족한 면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1955년에 문교부령으로 1차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예. 이 1차 교육과정 변경은 이게 그 목적이 그때 당시 이게 한국 전쟁이 끝나고 국가 건설을 복구하는 시기였잖아요. 그래서 한국 전쟁 복구와 국가 건설을 시대적 과제로 삼고, 그 실용주의와 반공 민주 교육을 강조하는 어떤 그런 초점에서 이 교육 과정의 변경 과정을 이루어집니다. 이때 당시에 이게 의무 교육을 처음으로 시작을 해요. 의무 교육을. 북한도 의무 교육을 시작하죠. 여기 그림이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은 처음에는 이 미군정이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을 이렇게 세우는 제도를 세우고, 또 이런 학교들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데 상당히 많이 도움을 입는 어떤 그런 자료들인데,
예, 그 미군사의 군사 원조가 이 한국의 교육 밑바탕이 되기도 하고 이 가평 고등학교를 어떤 세우는 어떤 그런 이게 미군정의 도움으로 세우는 어떤 그런 그림자료고요. 이 의무 교육의 발달로 인해서 1954년도부터 해가지고 쫙 이게 그 초등학교 취학률 학교를 가게 되는 어떤 학생들의 수가 이렇게 엄청나게 이렇게 95년도까지 쫙 이게 거의 100%에 가까운 어떤 그런 학생들이 이렇게 학교에 가게 되는 어떤 그런 문맹 퇴치하고 어떤 그런 성과들이 이뤘고 이게 또 그 당시 이렇게 1960년대 초에 이렇게 학교의 학생들이 우리가 그 북한에 있을 때도 이렇게 개학이 시작이 되면 어린애들이 학교 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 전 그 운동장에 모여서 다 이렇게 뭐 이런 하는 어떤 그런 모습 한국에도 아마 비슷하게 이렇게 그렇게 진행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이스만 대통령도 이 교육에 상당히 힘을 쓰는 어떤 그런 이 활동을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인하대학교 이 창립식 인하대학교를 창립을 하고 그 인천 제2교회에서 제가 그 북한 부서 전도사 사역을 할 때 그때 우리 부서 장로님이 인하대학교 교수님이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인하대학교도 쭉 가봤는데 그때 당시 이게 인하대학교 건립식에 이게 그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청관하는 것이고 인하대학교의 그 허허벌판에 인하대학교를 이렇게 세우는 어떤 그런 그 이 건축 어떤 그런 식으로 이게 그런 사진 그다음 또 인하대학교를 개교식을 거행하는 인하대학교 첫 학생들 개교식을 거행하는 어떤 그런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도 이 교육에 이게 상당히 어떤 그런 관심을 가지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차 이 교육 과정 변경 과정 가운데 특히 역사 교육은 1차 교육 과정에도 여전히 이 사회생활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사회생활과라는 게 어떤 그 내용이라는 걸 배웠죠. 이 국민으로서 학생이 이 사회에 나가서 건강한 어떤 사회인으로 살아가려면 어떠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어떤 그런 커리를 뭐 국사, 수학, 지리, 이게 도덕 이런 것 커리를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게 사회교육과라 그랬잖아요. 사회교육이라 했잖아요. 그런 이 사회생활과의 역사 교육이 포함돼서 이렇게 진행이 되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국사교과서들은 국사교과서 역사는 대개 왕조사 중심으로 연대기적 서술을 택했고 또 사회경제사 서술이 좀 빈약하다는 어떤 그런 이게 지적을 받지만은 또 일제의 사관이 잔재도 그냥 좀 남아 있다 이런 비판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때 이 사회생활과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세계사 과목이 처음으로 도입이 돼요. 세계사. 우리 한국사만 가르친 게 아니라 세계사 과목이 처음으로 도입되거든요. 제가 우리 앞으로도 계속 이게 볼 것 같지만 이게 좌파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민족주의 이것만 계속 이렇게 강조하고 우리 민족끼리 북한하고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세계사 속에서의 어떤 우리의 위치 이런 걸 찾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스만 정부 때 처음으로 이게 세계사를 이렇게 그 가르치는 어떤 건 도입이 있었는데, 근데 여기 이때 이게 그 세계사를 가르치는 수업 시간이 상당히 좀 적었다 그래요.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선택 과목으로 이 세계사를 배워주는 어떤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또 이 그 1차 교육 과정 가운데서 또 중요하게 볼 점은 특히 이게 그 반공교육, 국민을 위한 또 반공교육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었다는 거죠. 여기에 그 반공교육 그 옛날에 그 아버지 유언이라든가 유교의 아침이라든가 이런 그때 당시 반공교육으로서 우리 그 학생들이 가르쳤던 그런 교재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이 교재 안에는 이 내용들, 북한은 이렇게 어렵게 살지만 우리는 이렇게 아롱다롱 이렇게 재미나게 산다 이런 식으로 교재들, 반공교육의 내용들이 있었고 또 이렇게 이런 그 반공교육의 어떤 한국 전쟁 이야기나 국군이 북한군을 물리치는 어떤 그런 어떤 이야기들 이런 교육 교재들이 이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1차 교육 과정 가운데 이렇게 있었던 학급 교재들, 역사 자료들이에요. 자, 1차 교육 과정 가운데서 조금 더 이렇게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될 문제는
교과 검정제가 이때 처음 시행됐다는 거예요. 미 군정기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이 미 군정기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교육을 이식하려고 했잖아요. 일제 시대는 그 국가 국정교과서를 썼다 그러잖아요. 뭐 전국이 정부가 이렇게 일본 정부가 이렇게 그 집필한 교과서를 전국 학생들이 다 그 하나 가족을 배웠던 거죠. 그런데 첫째는 이게 그 국정교과서가 있고 검정교과서가 있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요 이승만 정부 때는 이 미 군정이 들어와서 이 그 검정제를 이렇게 허용한 거예요. 일제식으로 국정교과서를 이렇게 단일 어떤 그런 색채로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라는 다양한 성격들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이승만 정부 때 이 검정제가 실시됐다는 검정교과서. 예. 이것이 민주주의 교육 방법이고 다양성의 어떤 그런 교육들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거죠. 우리가 정말 그 이승만 정부는 우리가 그 대한민국 건국한 어떤 그런 정부잖아요. 근데 이승만 정부가 진짜 민주주의를 시행한 거예요. 정부 초창기부터. 그러니까 교과에도 검정제를 시행했다는 거죠. 검정제를. 자, 그 이승만 정부의 그 1차 교육과정 변경 내용은 이 정도로만 보고, 자 그러면 2차 교육과정 변경 내용, 박정희 정부 시대의 내용들을 조금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군정기부터 2차 교육과정 변경기 전까지는 한국 역사교육은 정치 사회적 맥락에 크게 우존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었어요. 정치 사회의 어떤 그런 모습들. 그래서 미 군정기 초기에는 어떤 제반 인프라가 부족했기 때문에, 교육 제반 인프라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때 처음에 내었던 구호는 이게 일본 교육의 청산과 민주주의를 이식하는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이식하는데 어떤 핵심 목표였죠. 그래가지고 그것이 미 군정기의 교육과정이었던 그런 목표였고, 그리고 이승만 정부 때 아까 이야기했지만 1차 교육과정 가운데는 그때 그 6.25 전쟁이 금방 끝났기 때문에 전후 복구와 남북 분단의 상황 속에서 국가 재건과 반공이 교육 이념으로 부각되었죠. 교육 이념으로 되고, 그리고 이 지식 중심의 어떤 편향성이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있었던 거죠. 그러던 것 가운데 이제 2차로 교육과정이 이렇게 변경되는데, 박정희 시대 2차로 이 교육과정이 변경시키는데, 이때 2차 교육과정 변경 시기에는 4.19 혁명하고 5.16 이후 군사정권이 들어섬으로써 이 군사정권의 이념이 교육과정에 반영돼서 반공과 국가 민주 경제 발전을 한층 강화하는 쪽으로 교육을 이렇게 포커스를 잡은 거예요. 이 4.19 혁명에 대해서 아시죠? 이제 우리가 여기서는 뭐 간단하게 뭐 맥만 짚고 이렇게 넘어갈 건데, 나중에 남북한 근대사를 비교할 때 이게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건데, 이 4.19 혁명이 어떤 것이었죠? 이 4.19 혁명은 그 이승만 정부가 이 6.3 부정선거로 인해 가지고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래서 일어났던 것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스스로 하야하는, 자기 책임지고 스스로 하야하는 어떤 그런 혁명이었죠. 근데 요즘에도 우리가 지금 지방선거 때문에 지금 부정선거 엄청나게 있어요. 이때 이 부정선거, 이 4.19 혁명, 이 4.19 혁명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하고 5.16 군사 정변이 일어났죠. 이 4.19 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바로 이 박정희가 군사 정변을 이렇게 해서 정권을 잡는 것이 이게 5.16 군사 정변이었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 역사 교과서에는 5.16 혁명을 통해서 일어나는 어떤 이 박정희 정부의 어떤 그런 것들을, 즉 이게 제3공화국을 정당화하려는 어떤 그런 교육들이 좀 뚜렷하게 이렇게 기재되는 어떤 그런 과정이었다는 거죠. 5.16 여기 5.16의 이게 군사 정변을 일으킨 어떤 주요 인물들이 있고, 그렇지만은 이 박정희 대통령이 이 교육 면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공단 야간 대학 공단 학교에 들어가서 방문해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어떤 모습들도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이 박정희 시대에 이게 국민 교육 헌장을 선포합니다. 이 국민 교육 헌장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예. 예. 이 국민 교육 헌장, 이게 국민 교육 헌장 원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민족이고 이런 정신으로 우리는 교육하고 이게 나가는 어떤 국민 교육 헌장을 발표하는 그런 상당히 어떤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역사 교육 과정에는 이 그 박정희 정부 때 이게 2차 교육 과정 변경 가운데는 제3공화국을 이렇게 정당화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좀 뚜렷하게 드러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중고 교육 과정 가운데는 이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는 이게 선사 시대하고 삼국 통일 신라 고려 조선 생활, 또 개화 항일 개화기, 또 이게 항일 일제 시대, 그 다음에 현대로 이렇게 구성되는 어떤 그런 역사를 쭉 읽으면서 5.16 혁명에까지 어떤 정당화하려는 어떤 그런 역사 교육을 쭉 이렇게 했던 거죠. 근데 이 시기에 그렇게 가르쳤는데 역사 교육은 박정희가 처음 정권을 잡고도 처음에는 검정제를 실시했어요. 이승만 정부 시대에 이게 검정제가 였다 했잖아요. 국정교과서가 아니라 검정교과서였다 그러죠. 근데 박정희 시대 초창기에도 이 검정제를 실시했어요. 근데 이 검정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뭘까요? 검정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국정교과서는 단일 저자가 쓴 것들 전국 학생들이 이게 교육을 하잖아요. 근데 검정제라는 거는 역사를 연구하는 여러 단체들이 쓰는 어떤 교과서잖아요. 쓰는 어떤 역사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역사에 대한 어떤 특별한 사건들을 이해하는 용어들이 서로 다른 거예요. 네, 용어들이 내용과 용어의 통일이 이렇게 되지 못해서 상당히 심각했던 거죠. 부산에서 공부한 학생하고 서울에서 공부한 학생하고 만일 이렇게 3.1 운동이다 이런 것들을 많이 표현할 때 서로 다른 거예요. 이런 이게 전국적으로 아무리 검정자를 해서 이렇게 배우는 내용이 다를 때도 어떤 같은 사건에 대해서 어떤 용어를 통일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상당히 다른 어떤 그런 문제가 이렇게 제기되었다는 거죠. 자, 요게 2차 교육과정 변경 가운데서 역사 서술류가 특이한, 특히 요거는 이렇게 보면 이렇게 현대사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좌파하고 우파 어떤 교육기관들이 서로 사파 싸움을 하는 어떤 그런 흔적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요게 2차 교육과정 가운데서 내었던 그런 교과서들이에요. 검정 교과서들. 예. 이어서 그러면 제 3차 교육과정 변경 시기에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에서도 박정희 정부 시기거든요. 이때 3차 교육과정은 1974년에서 1981년 사이에 이르는데 1973년에 개편되는데 국사교육을 그때 박정희 정부가 대폭 강화를 해요. 국사교육을 1973년부터 국정교과서제를 부활시켜요. 박정희가. 이때까지는 검정제라 그랬잖아요. 다양한 기관들에서 연구기관들에서 연구하는 어떤 교재들을 선택할 수 있다 그랬는데 박정희 정부 때부터 국정교과서를 실시해요. 국정교과서라는 건 뭐랬죠? 국가에서 편찬해서 전국에서 배포해서 동일하게 동일한 내용을 공부하는 어떤 그런 것이 국정교과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1973년부터 국정교과서를 부활시켜 가지고 국가가 집필한 단일본이 발행되었고 이것이 전국에 이렇게 학생들이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국정교과서 단일교과서다 보니까 그 단일 정부가 가지고 있는 생각, 이념, 어떤 획일적인 역사인식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겠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비판이 좀 있었던 거죠. 이때 당시 그래서 그때 당시 중고등학교 국정교과서가 바뀐다는 이게 출처, 이게
국가교과서로 국정으로 바뀐다는 예, 그런 것에서 기사의 내용이고 이게 그 국사교과서의 가운데 이 국정교과서 금인정 국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바꾼 박정희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국적 있는 교육에 대한 어떤 명령을 내리는 어떤 그런 부분도 볼 수 있고 이거에 대해서 국정교과서로 한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기사들이 많이 이렇게 뜨고 되게 논란이 많이 되고 이때도 이게 손석희가 있었나 봐요. JTBC인가요? 예. 학생들이 올바른 교과서를 공부하기 위험하다. 국정교과서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반란이 일어나는, 상당히 이게 여론이 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 있게 된 거죠. 박정희 정부는 이때 당시 국정교과서를 채택하려고 했던 의도가 국사를 강화해야 되고 또 민족과 민족사와 우리 민족의 정통성을 부각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각하기 위해서 교육 정책의 핵심으로 잡기 위해서 이게 국정교과서를 선택했던 거예요. 근데 이 정통성을 부각하기 위해서 박정희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은 좌파들은 이것을 이 박정희가 자기 정권을 세우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게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 국정교과서화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또 이렇게 비난하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뒤에서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박정희 시대에서 그 근현대사 부분을 보면 중학교 교과서나 이런 것들 보면 이 개화기, 그 다음에 광복운동, 제3공화국 부분이 이렇게 확충이 돼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게 고등학교 교과서 가운데는 이 문화사 부분을 확대하는 어떤 그런 확대해서 교육을 해서 가르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특이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제4차 교육과정 변경 면을 좀 보려고 하는데 이때는 이게 전두환 정부 시기거든요. 예, 전두환 정부. 예, 동환사님 어떻게 식사를 하셨습니까? 예. 요때 이게 전두환 정부 시기인데 1981년에서 1987년 사이에 4차 교육과정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전두환 체제는 이렇게 민주, 복지, 정의사회 구원이라는 즉 인간 중심의 교육 기조하에서 이 국정교과서 이렇게 교육을 변경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방향을 제시하고 진행하게 되는데 4차 국정교과서 4차 교과서 교육과정 변경 가운데 보면 아까 그 전두환 정부 때 국정교과서를 이렇게 썼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박정희 정부 때 전두환 정부도 이 국정교과서를 그냥 그대로 유지해요. 국가에서 편찬한 교과서를 전국 학생들이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유지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 교육의 목표를 한국사 발전 과정의 주체적인 파악과 정통성을 확인하고 우리 교육의 목적 정통성을 확인하고 민족 사관을 확립하는 등 이런 3차와 유사한 어떤 그런 방침을 가지고 교육 과정을 변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이게 정통성을 확인하게 우리 국가의 어떤 정통성을 확인한다. 이거는 어떤 의미냐? 아까 앞에서 뭐라 그랬죠? 좌파들은 전두환 정권도 이게 그 박정희가 그 살해된 이후에 이 전두환 정부가 이게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게 정권을 잡잖아요. 근데 이 좌파들은 박정희도 그렇고 전두환도 그렇고 이 정통성을 확인한다는 어떤 그런 입장은 자기네 그 정부의 어떤 그 정통성을 입증하기 위한 어떤 그런 면이라고 이렇게 비판해요. 그런데 박정희나 전두환은 우리 국가의 정통성을 확인한다는 어떤 그런 입장은 그런 것들을 교육 목표로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제시하는데 그 정통성을 확인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당시에 보면 이제 70년대, 1970년대 이때는 이게 정치적으로 상당히 혼란한 어떤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12.12 군사 반란이라든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든가 또 북한과 적대적으로 지금 대치해 있는 상황이고 냉전 체제의 어떤 그런 그 환경이 상당히 그렇게 어려운 어떤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이렇게 역사적인 배경들. 그런 것 가운데서 정통성을 확인한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반공교육을 강화하고 민족 문화를 개성하고 이런 정통성, 이런 의미에서의 정통성을 계승한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예. 여기 그 12.12 군사 이 사태가 일어나는 어떤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게 그 5.18 민주화 운동, 이런 것들이 전두환 시대에 이렇게 막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뭐 북한에서는 이게 이 그 광주 이 그 폭동 때, 광주 사태 때 북한의 어떤 대남 뭐 이렇게 그 정보 이 훈련 받은 사람들이 이때 여기 들어가서 뭐 막 이랬다는 어떤 그런 증언도 이렇게 있지만은 얼마나 이 그때 이 상황이 이게 그 대한민국 자체 안의 상황이 복잡했어요. 그리고 북한하고 이게 군사적으로 대치되어 있고, 그리고 이 냉전 체제였잖아요. 그때 당시 이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와 이 서구권, 미국을 중심으로 이 서구권의 어떤 이런 처리 장벽과 이렇게 그 냉전 체제의 시대였고, 이런 것 가운데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이 반공교육을 강화하고 민족 문화의 계승, 이런 의미에서 정통성 강화라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요. 예. 그래가지고 이 제4차 교육과정 가운데서 국사, 우리나라 역사의 부분에서 좀 달라진 부분은, 이전과 달라진 부분이라면 이 현대사 내용이, 이 현대사에 대한 관련된 내용이 더 많이 실렸다는 것을 뽑을 수가 있는 거죠. 요때 특히 그 현대사 부분 가운데 어떤 부분이 많이 이렇게 실렸는가 하면, 특히 이게 실학과 개화기,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일제강점기, 그리고 임시정부, 우리나라가 뭐 일제에서 해방된 게 독립투사들이 임시정부의 어떤 그런 활동으로 해방됐나요? 아니죠. 그 우리 미국과 어떤 그 이 서방의 어떤 그런 이런 게 그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일제를 몰아내고 여기서 해방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요때 당시 일제 강점기, 그 독립운동 때 임시정부, 그 다음에 광복군 활동 등 이런 내용들이 국사 가운데 많이 이렇게 기재됐다는 거예요. 적지 않게. 즉 개화운동, 즉 민족 자족,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첨부되는, 국사 가르치는 내용 가운데. 그러다 보니까 예컨대 이 4차 교과서에는 농민, 노동, 좌파 운동들이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좀 좌파 쪽에서 많이 주장하는 역사 사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좀 이렇게 그 첨부되는, 많이 이렇게 실리는, 그러니까 그 전두환 정부 당시에 보면 이런 것들 많이 좀 수용하는 어떤 그런 국사 역사들 수용하는 어떤 그런 과정을 겪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정권마다 이렇게 쭉 이렇게 좀 한번 다시 짚어보면, 이승만 정부 때는 검정교과서를 이렇게 채택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이 박정희 시대에 처음에는 검정을 했다가 나중에는 국정교과서로 이렇게 바꾸고, 전두환 시기도 이 국정교과서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뒤에서도 볼겠지만 이게 노태우, 김영삼 시대 그 정부 시대도 국정교과서를 그당 유지를 해요. 그러다가 김대중, 노무현 시대에 들어와서 정부 시대에서 검정교과서로 다시 바뀌어요. 검정교과서로 다시 바뀌어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 시기에 국정교과서를 재추진하려고 시도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또 이렇게 그 검정교과서를 그냥 사용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거든요. 여기 뒤에 있을 이야기들 쭉 맥을 잡는 건데, 어쨌든 전두환 정부 시대에도 국정교과서는 채택을 했지만은
국정교과서 국사 내용 가운데는 이 그 좌파 쪽에서 이 주장하는 역사들, 즉 이게 일제강점기, 그다음에 임시정부, 광복군 운동들 이런 내용들이 많이 수용이 되는 그런 어떤 변화 과정들을 겪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어서 제5차 교육과정 변경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이게 노태우 정부 시기거든요. 예, 노태우 정부 시기에 이제 5차 교육과정 내용을 좀 볼 건데, 요 5차 교육과정에서 역사 교육은 교과 과목 등에서 이전 시기가 좀 달랐어요. 교과 과정 이전 시기가 좀 달랐어요. 왜 달랐을까요? 그 전두환 박정희 시대, 박정희 전두환 시대 민주화 운동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예.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많이 일어나면서 교육도 좀 이렇게 그 변화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띠게 되는 거예요. 이 민주화 운동이 진행되면서 교육도 국가 통제 중심에서 점차 민주화 방향으로 이렇게 변화돼요. 교육도. 앞에서 4차 때는 국가 기반의 반공교육 강조, 즉 국가 주도의 교육이었죠. 예. 그런데 이때 이 5차 때, 즉 이 노태우 정부 때는 민주시민 교육을 강화해요. 민주시민 교육을 강화하고 민주시민들이 자율성, 창조성을 강조하는 어떤 그런 식으로 나가요. 즉 국가가 요구하는 사람보다 스스로 판단하는 시민을 기르는 방향으로, 즉 국가가 요구하는 사람을 만드는 것보다 스스로 판단하는, 각 사람이 시민 스스로가 뭘 판단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방향으로 교육의 질이 방향이 변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 1987년에 5차 82년? 그래요. 예. 근데 저거는 저기 뭐야, 그 정부가 전두환 정부가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했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교육 과정이 전두환 정부 전에부터 이게 조금 연구된 부분이 전두환 정부 중간에 뭐 이렇게 바뀔 수도 있고, 이런 교육 과정을 변경된 어떤 그런 시간을 년도를 이렇게 입력해 놓은 거예요. 교육 과정 변경 그 년도를 박정희 정부, 뭐 전두환 정부 그 기간을 이렇게 표시하는 건 게 아니라 그런 내용이고, 나중에 그런 이야기 좀 더 디테일한 부분 또 나중에 좀 짚어보고. 그래서 1987년 5차 개편부터 역사 교과서 편찬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학구 이렇게 노태우 정부는 이 학계 연구를 대거 반영해요. 그 역사 교과서를 편찬하는 어떤 그런 거에서 학계들이 연구를 대거 반영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그 반영하기 위해서 교육 정책 자문회를 이렇게 어떤 교육을 할 건가, 각자 학자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교육 연구 자문회를 만들어요. 예. 이 자문회를 1992년에 10월에 노태우 정부 교육정책 자문회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우리나라 교육의 어떤 그런 방향, 어떤 사건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어떤 그런 교육 자문회를 만들어요. 즉 교과시무회. 우리가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역사학자들, 그 노태우 정부 안에서의 어떤 그 선택된 어떤 많은 역사학자들을 모집을 해서 교과의 심의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연구돼서 국사 교재를 만들어내요. 국사 교재를 만들어내고, 국사 교재를 만드는 어떤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국사는 여전히 이게 그 국정교과서, 이 국정교과서가 유지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국사 교과서는 고조선부터 현대까지 체계적으로 규정했어요. 고조선부터 현대까지 쭉 이렇게 그러면서
교과 내용에는 선사 시대를 이렇게 상한 연대를 또 설정하고 농경국가 성립 시기를 조정하고 또 고고학 학계 성과를 또 이렇게 많이 어떤 연구 성과를 다 반영해서 교과서의 어떤 역사 그런 것 내용들을 이렇게 집필을 하게 되는 거예요. 특히 이 근현대 부분에 있어서 이 근현대 부분이 상당히 이게 예민하잖아요. 근현대 부분에 있어서 3.1 운동의 국내 요인을 강조하고 또 임시정부 또 광복군 민족운동 기호도 확대해서 서술하도록 하죠. 아까 앞에서 그 전두환 정부 때 이 광복운동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많이 이렇게 서술하는 것을 받아들인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때 이 노태우 정부 때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이렇게 확대해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즉 이 좌파들이 시각에서 이렇게 역사를 바라보는 그런 내용들을 좀 많이 수용하는 어떤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특별히 이때 조금 특이했던 건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용어를 이게 수정하는 어떤 그런 일이 좀 상당히 이렇게 좀 주목이 되는데, 동시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5.16 뭐 정변 뭐 이렇게 저는 이렇게 표기했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5.16 혁명이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5.16 혁명이라고. 근데 5.16 정변이라고 이렇게 용어를 이때 당시 바꿔요. 이 혁명이라고 했을 때는 정치 사회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걸 의미하죠. 근데 정변이라고 했을 때는 이게 소수의 무력 세력들이 정권을 장악하는 거. 근데 여기 노태우 정부 당시에 이 5.16을 정변으로 이렇게 표기해요. 그리고 5.18을 같은 어떤 이런 용어들을 5.18 민주화 운동으로 이렇게 용어를 수정해요. 옛날에는 5.18 광주 사태 뭐 이렇게 표현했는데,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있는데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 이때 이게 용어를 변경해요.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 민주화라는 것은 시민들이 요구와 기업군 진압, 희생자에 대한 추모로 차원에서 5.18 민주화 운동이라는 용어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비추잖아요. 그러니까 5.18 광주 사태가 아니라 민주화 운동이라고 이렇게 용어를 수정하는 어떤 그런 이렇게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5차 교육 과정에서는 3차, 4차 이념 편향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상당히 이렇게 그냥 하지만은 이런 좌파적인 어떤 그런들이 주장하는, 학계들이 주장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좀 수용하는 어떤 그런 교육 과정들이 좀 진행되게 됐다는 거죠. 특히 이 노태우 정부 때는 이 종교조들을 상당히 이게 압박을 가하는 어떤 그런 일을 이 노태우 대통령이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는 전교조 교사들을 대량 해직하고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게 이 노태우 정부 당시 교육과정 변경의 어떤 그런 부분이고, 자, 이어서 6차 교육과정 변경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김대중 정부 시기거든요. 6차 교육과정 변경. 네, 이때 내용들을 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6차 교육과정 변경에는 자주적, 창조적, 도덕적인 민주 시민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그런 교육과정을 변경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진행하는데, 특히 이 교육과정을 변경하는 것 가운데서 결국 교과서를 변경하는 거잖아요. 이때 교과서 개발에 들어가기에 앞서 요 김대중 정부는 교육부에 국사 내용 전개 준거안 연구회를 구성해요. 국사 내용 전개 준거안 연구회. 그러니까 국사 내용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 하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연구회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앞에서는 노태우 정부가 국사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학자 모임을 마련했다 그랬죠. 앞에서 노태우 정부 때는 교육정책 자문회를 만들었다 그랬죠.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서.
근데 이 김대중 정부에서도, 김대중이 정권을 잡은 다음에 김대중 정부에서도 이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서 국사 내용 전개 준거안 연구회를 개설해요. 즉 김대중이 입맛에 맞는 어떤 그런 그 역사학자들을 모아가지고 이런 국사 교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그 연구회를 이렇게 마련한다는 거죠. 만들었다는 거죠. 이 김대중 정부가 만들었던 이 국사 내용 전개 준거안 연구회가 국사 교육 방향을 설정할 핵심 기구예요. 이게 국사 내용을 핵심 기구였고, 얘네들이 이제 6차, 7차 교육과정기에 국사 교과서를 만들어내는 근간을 저술해요. 김대중 정부가. 결국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사상 싸움이거든요. 역사라는 어떤 그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관이 어떤 싸움인 거예요. 각자 어떤 보수 정부가 들었을 때는 보수 정부가 입맛에 맞는 역사학자들 모아가지고 국정교과서를 어떻게 만드는가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맞추고, 또 이 진보 정부가 들어왔을 때는 또 그 진보 정부가 입맛에 맞는 역사학자들 모아가지고 국정교과서를, 국가 그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그런 이렇게 한다는 거죠. 참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교육에 있어서도 결국은 이 사관이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걸 여기서 밀리면 우리는 다 잃게 되는 거예요. 어떤 교재가 만들어지면 그 교재대로 그 배운 사람들이 배출될 거고, 그 사고로 그 사회를 이끌어 갈 거고, 우리 한나가 요즘에 학교 다니는데 국사를 어떻게 배우는가 하는 거 좀 상당히 관심이 있는데, 학교에서 애들을 교과서를 왜 집에다 보내 안 줘요? 뭘 가르치는지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네. 자, 그런데 자 여기서 한번 집중해 봅시다. 그런데 이 6차 교육과정 변경 가운데서 이 국사 내용 전개 중간 연구회가 내용 전간 연구회가 이게 그 앞으로 교재를 이렇게 만들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그 내년 초안이 공개됐거든요. 교재를 앞으로 이렇게 만들 거다 이렇게 하면서 그 초안이 공개됐는데, 그 초안이 공개되니까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요. 네. 그 김대중 정부에서 뭐 그 이 교육 과제 그 이런 교과를 만드는 그 초안이 이렇게 발견됐는데, 그거 초안이 이게 오픈이 되자 이게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요. 김대중 정부가 이렇게 들어섰고, 김대중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를 아주 이렇게 친밀하게 가진 어떤 그런 정부잖아요. 이게 그 김대중 정부 때 이 교과서에 대해서 편향된 역사 교과서라고 엄청난 어떤 그런 이 파장이 일어나거든요. 예. 한국사 교과서는 어떻게 편향되어 있느냐, 막 이런 지적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막 나오고, 그리고 5차 중간 내용에서 문제점들을 어떤 부분이 문제점인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나중에 요거 현대사 안에 들어갈 때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게 하고, 이런 내용들이 지적되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래도 밀고 이 교육부는 국사 교육 내용 전개안이 중간에 만들어가지고 1994년 11월에 그 교육안을 발표를 해요. 이런 교과서들은 김대중 정부가 이렇게 자기네 입맛에 맞는 역사학자들 통해서 만든 교과서다 보니까 진보적인 연구들을 대거 수용한 거죠. 국사 교과서 안에 적극적으로 수용시켜버린 거죠. 근데 요 김대중 정부까지도 국정교과서는 뭐 그대로 뭐 유지한 것으로 보이고, 근데 그 안에는 이런 논란들이 상당히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노무현 정부 6차 교육과정 변경, 노무현 정부 때
여기는 안 지나는데 이게 6차, 7차, 예, 7차 이때 7차 그 교육과정 변경 가운데서 이게 노무현 정부 시기인데 이때 이후에 근현대사 이게 서술에 대한 논쟁이 더 본격적으로 일어나요. 이때 이게 대한교과서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 이때 이게 이 대한교과서를 쓰는 어떤 그런 단체가 뉴라이트라는 어떤 그런 단체예요. 자, 요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무현 정부 때 제7차 교육과정을 이렇게 변경하는데 이때 교육과정에 따라서 교과서 편찬도 전면 검정제로 바꿔요. 이때까지 어떤 박정희 때부터 국정교과서를 썼죠. 근데 요 노무현 때부터 전면 이게 검정제로 바꾼다는 거죠. 검정제로 전환이 돼요. 즉, 이 그간 국정이었던 국가교과서는 7차 때부터 검인정 교과서로 바뀌는 거예요. 검인정 교과서로. 그래서 2000년대 이후로는 다양한 검정 국사 교과서들이 발행돼요. 다양한 검정 교과서들이 발행돼요. 저는 이게 한국에 와서 그냥 북한 실구만 생각했거든요. 북한에서 그 중앙당에서 편찬한 그 교과서를 가지고 평양에 있는 학생이든 저 지방에 있는 온성의 시골에 있는 학생이든 다 동일한 교과서를 배우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 한나라당에서 국정 교과서가 문제다 이런 것들 뉴스에 나오는 걸 보면 왜 저러지? 아니 교과서라는 거는 전 제 북한식으로 생각해 교과서 하나일 건데 왜 어느 지역의 교장이 말하는 교과서는 이거고 어느 지역에 말하는 교과서는 이게 무슨 문제고 이렇게 이게 그 국회 어떤 그런 토론장에서 이야기하는 거 제가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근데 이게 딱 보니까 이 국정교과서하고 검정제라는 거 이게 대한 개념이 딱 들어오니까 이게 지역별로 다 다르겠구나 이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노무현 정부 때 이 검정제로 완전히 바꿔버린다는 거죠. 예, 노무현 정부 때 전면적으로 이렇게 검정제로 바꾸면서 이런 논란들이 이렇게 확 진행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교육감 선거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 요즘에도 우리가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선거를 쫙 했잖아요. 그 지역에 어떤 보수 교육감이 들어왔는가 아니면 진보 교육감이 들어왔는가에 따라서 어느 그 지역사회의 교재가 달라진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교육감 선거를 눈을 바짝 뜨고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구조였구나 하는 내용들을 이번에 이렇게 공부하면서 대한민국 교육 구조에 대해서 좀 많이 이해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정권이 교체되면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사회적 변화에 따라서 교육 내용도 점차 다양화하고 개방화되는 어떤 그런 쪽으로 이렇게 바뀌는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 7차 교육 과정에서는 이 현대사 서술을 둘러싼 논쟁을 이 현대사 논쟁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더 이렇게 강력하게 이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특히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는 이전 국가 교과서 때 누락되었던 사회주의 계열의 항일 운동과 또 유신 독재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해요. 예, 노무현 정부에서 항일 옛날 그 사회주의 계열의 항일 운동 문제들 이런 것들하고 유신 독재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떤 논쟁들이 왔다 갔다 했는가 하는 것들 조금 밑에 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7차 교육과정 이후에 한국 근현대사 서술 논쟁은 노무현 정부 말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게 시작이 돼요. 2003년에 출범한 노무현 정권은 2004년경부터 본격적으로 과거 청산 작업에 돌입해요. 일제 과거 청산에 대한 우리가 미군정기 교육 때부터 일제 과거 청산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 많이 이렇게 논의됐지만은 그 가운데 좌파적인 입장에 봤을 때는 청산이 안 된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노무현 정부 때 자기가 정권을 잡으니까 이 일제 문제 청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다루게 되는데 아울러 과거 청산을 둘러싼 역사 인식 차이도 분명하게 드러나요. 보수가 생각하는 과거 청산, 진보가 생각하는 과거 청산의 이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게 되면서 보수 세력 가운데는 이 상실감과 위감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 좌파 정권이 자꾸 들어서니까 보수 정권, 보수 세력들 가운데는 이 위감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런 정치적 변화의 소용돌이 모습 속에서 드러낸 것이 바로 교과서 포럼이라는 거예요. 교과서 포럼. 예, 교과서 포럼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요게 뉴라이트 계열의 어떤 그런 교과서 포럼을 이끌었던 어떤 그런 이 계열의 어떤 이 계보인데, AI에 물어보니까 뉴라이트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정리해달라고 하니까, 근현대사의 서술 논쟁은 기존 역사학계의 민족사관을 기반하는 교과서과 이를 자편항으로 규정하는 뉴라이트 진영의 군대화 자유주의 사관을 대립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민족주의 사관과 이런 것들을 대립해서 자편항적이라 규정한, 이런 것들은 자편항적이라 규정하는 뉴라이트라는 것은 근대화 자유주의를 사관을 이걸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계열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이게 기존의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인 거예요. 여기 이게 자편항적인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담겼다고 그래가지고 대안교과서를, 이 뉴라이트 어떤 계열의 대안교과서를 만들어내요. 이 대안교과서에서 좀 다루는 자편항적인 교과서에서 다루는 문제들에 대한 특별히 지적하는 그런 근현대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어떤 내용들이 이런 부분들이 대충 있다는 것들을 보고 나중에 우리가 또 근현대사들 들어가서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짚어볼 거거든요. 자, 이렇게 보면 이때 이 교과서 포럼인데, 이 교과서 포럼을 이렇게 세우거든요. 이때 2004년도에 한나라당은 당시 검정 교과서, 즉 근현대사 교과서에는 친북, 반미, 반재벌 편향이 많다고 비판해요. 그러면서 이에 대한 반발로서 보수학자들은 2005년에 교과서 포럼을 결성하고 대안교과서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대안교과서. 이 대안교과서를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이른바 진보적 서술이 문제 삼은 이 뉴라이트 계열은 2005년에 교과서 포럼을 조직해서 대안교과서를 출간하고 이 대안교과서의 식민지 근대화 이론과 이승만 국부론, 박정희 미화론을 대해서 이게 비판하는 그런 것들을 담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안교과서, 한나라당이 이렇게 그 대안교과서의 어떤 그런 운동을 벌이다가 이것이 노무현 정부 때 이런 투쟁이 국내 안에서 일어나잖아. 그러다가 보수 정권이 잡게 되죠. 이명박 정부가 2008년도에 들어오잖아요. 그때 이명박 정부가 교육과정용어를 전쟁이 격화돼요. 이때 이제 보수 정권이 잡혀졌으니까. 그런데 이때 격화되면서 교육부는 2009년 개정 과정에서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변경하려 했고,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변경하려고 하니까 그때 당시 민주주의라고 했는데 이걸 보수 정권이 들어오니까 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다, 이렇게 변경하려고 하니까 연구진이 교과 어떤 그런 역사 어떤 그런 연구진이 대거 사퇴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벌어요. 여기 보면 민주주의 표현하고 보수 진영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진보 진영에서는 민주주의가 더 중립적인 표현이다. 여기 하는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 이런 민주주의냐 자유민주주의냐 이런 것들 표현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하다가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 다시 이게 국정화 교과서로 시도하려고 해요. 노무현 정부 때 이게 검정 교과서로 들여댔잖아요. 근데 박근혜 정부가 들어오면서 다시 이게 보수적인 어떤 그런 국정화 교과서로 하려고 시도하다가 그러다 이 교육계와 학계 여론 광범위한 반발론에 반발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다가 박근혜 정부가 탄핵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완성을 못해요. 국정화 교과서를 이렇게 완성 못하고 박근혜 정부가 물러나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잖아요. 진보 정부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다 보니까
기존의 검정 교과서 체제가 그냥 이렇게 유지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새 정부는, 이 민주적인 정부는 국정화 계획을 이게 국정화 교과서 계획을 완전히 폐지시켜 버려요. 그래서 현대 근대, 그러면서 오늘날에는 이 근현대사 서술 논쟁은 역사 교육에서 정치적 중립성의 문제와 함께 교과서 용어 내용에 대한 이념 갈등 양상이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는 어떤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 대한민국 근현대사 가운데 진행된 국정교과서와 검정제, 이런 것들이 정부 사이에서 진행되었던 그런 논란들, 그런 역사적인 맥락의 흐름들이에요. 우리가 저도 이렇게 그 뉴라이트 계열의 자유민주주의를 추방하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왜 자유민주주의를 추방하냐? 우리가 좌파에서 말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그런 전통에 대해서 우리가 세계 역사학의 흐름에 대해서 그 맥을 잡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관과 세계 역사학의 흐름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게, 민주주의라는 게 어떤 편향성이 있다는 걸 우리가 세계 역사학의 흐름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좋게 사용되면 아주 상당한 어떤 그런 부분이 유익이 있지만은, 나쁘게 생각되면 상당히 이렇게 구구적으로 나가고 또 폐쇄적으로 나가는, 민족주의나 민주주의라는 게 이런 식으로 나가. 그러나 그 가운데서 좀 더 완성이 되는 자유민주주의가 그나마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바른 어떤 그런 선택의 진로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사관들 배웠잖아요. 사관이라는 거. 어떤 사관으로 인간의 역사를 바라봐야 되는가. 또 우리 기독교의 직선 사관, 특히 우리가 사관 가운데서 배울 때 헤겔이 어떤 역사 사관을 배웠잖아요. 헤겔은 인간이 최종적인 도달해야 되는 자유의 세계다. 인간이 자유로워지는, 자유를 향한 어떤 그런 사회로 나가는 것이 최종 궁극적인 사회다. 이거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탑재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신이 이어지는 어떤 자유민주주의, 이것이 우리가 고수해야 될 어떤 그런 체제다. 이렇게 저는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이게 우리가 보면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이 교육사 전쟁이에요. 교육의 전쟁이에요. 교육에서 뺏기면 그냥 나라를 그냥 다. 요즘에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이 창조론을 이야기하는 아주 극소수처럼 많이 학교 교회에 와서 아이들이 주일학교에 들어와서야만이 그런 것들을 겨우 배우는데, 대부분이 99%였던 우리 자라나는 세대는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우는 거예요. 교육에서 이미 다 먹혀버린 거예요. 이 교육의 어떤 면에서 선점하지 못하고서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다시물도 선교도 이 교육의 면에서, 통일사에서의 교육의 면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부분을 입지를 다스려, 비록 우리가 연약할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이런 것들을 시작해서 이걸 확장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우리가 이것으로 우리가 대한민국 교과 과정의 변화 과정의 내용을 간단하게 맥을 좀 짚어봤습니다. 어쩌면 맥이 좀 들어오십니까? 자, 이어서 그러면 북한의 교과 과정의 변화의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간단하게 이 부분은 좀 이렇게 짚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이 1950년대 소련식 사회주의 노선을 북한도 이 해방 이후에 북한은 소련이 주둔했으니까 소련이 교육 노선을 그대로 그냥 주입을 받는 거예요. 당시 소련이 받는 어떤 그런 교육의 어떤 그런 영향을 받는 어떤 내용의 부분이고, 뒤에 이게 소련 소장 김일성하고 같이 사는 소련이 어떤 그런 내용들을 그대로 이렇게 인수를 받는 거예요. 또 그때 스탈린, 레닌 이렇게 북한의 칠판에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소련의 교육을 그대로 이식받는 어떤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950년대 이후 한국 전쟁 전후까지는 소련식 사회주의 노선이 강했다는 거예요. 1957년 첫 조선 역사 교과서에도 소련식 혁명론이 강조되었어요.
해방 직후 논란과 함께 친일 잔재 청산이 사회주의 재건이 어떤 그때 당 처음에는 그런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1960년대는 김일성의 혁명 활동이 이렇게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60년대에 들어와서 처음에는 소련식 어떤 그런 교육을 갖다 60년대 김일성의 활동을 요게 우리가 내가 이 자료를 찾아보면 이게 우리가 북한에서 내가 배웠던 그런 교과서 이 표지예요. 예. 60년대는 김일성의 어떤 혁명 활동 역사를 중심으로 이렇게 많이 배우게 되고 그 60년대 김일성 교과서 혁명 활동 교과서의 내용들을 배우는 거. 어린이 이렇게 유치원에서부터 김일성 할아버지가 김일성이 뭐 저기 복숭아를 따가지고 먼저 자기 입에 넣지 않고 김영직 그 아버님한테 먼저 드렸다 뭐 이런 식으로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도덕이 밝았고 뭐 이런 식으로 김일성 교육을 어린이 때부터 시켜요. 이게 그리고 김일성 혁명사상연구소 전국에 45만 개가 있대요. 이 우리 동네에 다 있어요. 국가리마다. 예, 사상연구소 다 이게 그 주민들이 김일성 사상 연구를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예. 네? 주민들이 예. 전체 혁명사상연구소, 김일성 혁명역사연구소, 연구실 뭐 다 각 동네에 다 있어. 리마다. 예. 예. 그리고 그러다가 1970년대부터 80년대는 주체 사상이 강조돼요. 그러니까 주체 사상 교육이 좀 이게 강조되거든요. 이게 이 주체 사상 탑 어마어마하게. 예. 이게 밤에면 이게 불을 켜요. 이걸 타 올라요. 예. 이런 주체 사상 이 선전물들 예, 그런 것들. 그러다가 1990년대 이후부터 2000년대부터는 소련이 동구권들이 이렇게 동구권 사회가 이렇게 몰락하잖아요. 몰락하는 걸 통해서 북한은 소련 동구권 체제 영향력에서 자주적 역사 교육 방침을 이렇게 하면서 미제국주의와 조선 침략 뭐 이런 것들을 좀 소련의 어떤 이 동구권 사회주의가 이렇게 몰락하면서 이게 그때부터 특히 이게 핵무기 개발을 하면서 뭐 트럼프 말은 로켓맨이라고 그러잖아요. 자주적 우리 힘으로 그때부터 이 김정일을 보고 그때 무슨 하도 탈북한 지 오래돼가지고 무슨 뭐 이렇게 최고 사령관 동지 뭐 이렇게 표현을 했던가 어쨌든 군사적인 그 지도자로 많이 김정일을 표현해요. 김정일 시대에 그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가 물어나면서 이렇게 했으니까. 즉, 뭐 이게 이런 식으로 그냥 북한의 교육 변화의 내용들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는데 나중에 더 깊이 이렇게 다뤄볼 겁니다. 이렇게 각 시기마다 이 변화되는 것은 정치적 상황이 변함에 따라서 이념의 수요가 좀 각각 좀 달랐던 거예요. 처음에는 소련이 어떤 교육 문화를 발휘하다, 그 다음에 김일성 혁명 활동, 그 다음 또 그 후에는 70, 80년대는 주체사상 활동, 그 다음에 또 2000년대 이후는 동구권 사회주의가 무너지면서 주체적으로 우리 자립 그런 어떤 정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면서 이런 교육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김정은이 두 국가론을 얘기하잖아요. 두 국가론을. 예. 이런 교육으로 이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자, 이게 북한은 그 시기에 따라서 뭐 정치적 이념과 이런 것들이 다르게 좀 이렇게 교육의 어떤 그런 태도와 어떤 그런 그 근간들을 조금씩 바꿔나가는, 물론 우리 대한민국도 어떤 그런 비슷한 어떤 모습도 있지만은 그런 부분들을 좀 보았습니다. 자, 이것으로 우리 그 한국 근현대사의 역사적인 그 교육 흐름의 어떤 역사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이런 내용들을 보았습니다.